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고자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영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은 현재 한국과는 독도, 러시아와는 쿠릴리 열도의 4개 섬, 중국과는 센카쿠 제도, 이렇게 3 지역에서 영토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와 쿠릴리 열도의 4개 섬은 한국과 러시아가 불법으로 점령한 후에 실효 지배를 하고 있고, 센카쿠 제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지만 중국과 대만이 일본의 영토권을 인정하지 않고, 특히 중국이 위협적인 행위로 일본의 영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영토 문제에 관한 부분은 일본어 외에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11개 언어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 먼저 상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이 영토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3 지역이 누구 땅이냐가 아니라 시각을 좀 바꿔서요, 일본 입장에서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영토 문제의 표면적인 이유, 그리고 일본이 3 지역에 집착하고 있는 진짜 이유, 마지막으로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영토 문제의 해법까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 입장에서 본 다케시마, 북방 영토, 센카쿠 문제 출발할까요? 일본의 영토 문제는 일본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모두 한국과 러시아, 중국 때문에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이 말하는 영토 문제가 발생한 과정, 그리고 한국, 러시아, 중국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케시마,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연합군 총사령부는 1951년 7월 다케시마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시마네현 주민들이 풍부한 수산물이 있는 다케시마에서 조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군은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1953년 3월부터 다케시마를 폭격훈련 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해제되기 1년 2개월 전인 1952년 1월 한국의 대통령 이승만이 갑자기 한국 해양 주권을 선언하고 일방적으로 이승만 라인을 긋더니 다케시마를 한국의 영토로 강제 편입했다. 그리고 다케시마에 무장 경비병을 두고 일본인의 접근을 전면 금지했다. 이승만의 불법적 행위에 일본 정부는 강하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이승만은 격한 언어로 일본 정부를 비난했다. 1953년 3월 계획대로 미군은 다케시마를 폭격훈련 구역에서 해제했다. 일본 정부는 해제 약 4개월 후인 1953년 7월에 해상보안대의 순시선을 다케시마에 파견해서 불법 조업을 하던 한국인을 퇴거시키려 했다. 하지만 한국 어민을 보호하고 있던 한국의 무장 경비병들의 격렬한 공격을 받고 그냥 돌아와야 했다. 일본 정부가 다시 강하게 항의하자 이승만은 한 발 더 나가서 1954년 6월부터는 아예 다케시마에 연안 경비대를 주둔시키고 경계 수준을 격상했다. 그리고 일본이 다케시마에 접근하는 것을 한국에 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경비대에게 일본에게는 무력 대응을 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리고 다케시마의 실효 지배를 위한 정책도 한층 더 강화했다. 이승만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다케시마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고 실효 지배를 위한 정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북방 영토는 쿠릴리 열도 남부에 있는 4개의 섬이다. 일본은 북방의 4개 섬을 러시아보다 먼저 발견했고, 이 섬들에 일본인들이 이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의 통치권을 확립했다. 일본과 러시아 양국은 1855년 이미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일로 통호 조약으로 북방의 4개 섬이 일본의 영토임을 확인하기도 했다. 1941년 4월 일본과 소련은 상대국의 영토를 침해하지 않고 만약 양국이 제3국과 적대 관계에 돌입하면 중립을 지킨다는 중립조약을 체결했다. 중립조약의 발효기간은 5년으로 양국 모두 파기 통보가 없을 때는 5년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어느 한쪽이라도 파기를 원할 때는 조약 만료 1년 전에는 상대국의 조약 파기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중립조약이 체결되고 2달 후인 1941년 6월에 독일군은 모스크바를 향해서 화죽지세로 진격했다. 독일은 동맹국이었던 일본에게 소련의 배후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은 소련과의 중립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만약 그때 일본이 중립조약을 무시하고 독일과 함께 소련을 앞뒤로 치고 들어갔다면 소련은 전쟁에서 패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일본은 동맹국의 요청까지 거부하며 신의를 지켰지만 소련은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일본이 불리해지자 1945년 4월에 1946년 4월에 끝나는 중립조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통보 4개월 후인 1945년 8월 8일에는 아직 중립조약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선전포고까지 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났지만 소련은 일본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1945년 8월 28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북방의 4개 섬을 점령했다. 일본은 소련에 항의하고 영토 반환을 요구했지만 소련은 오히려 승전국의 권리와 패전국의 책임을 운운하면서 4개 섬에 거주하던 일본인 약 17,000명을 추방하고 그 자리에 자국민을 이주시켰다. 그리고 일본의 어떠한 접근도 금지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됐지만 소련의 계승자임을 자처한 러시아는 여전히 북방 영토를 쥐고 시료 지배를 강화하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다. 센카쿠 제도. 센카쿠 제도는 타이완과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암초로 구성된 섬들로 약칭해서 센카쿠라 부른다. 1895년 1월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센카쿠가 영토권이 없는 무주지인 것을 면밀히 확인하고 국제법상 정당한 방법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했다. 이때 청나라도 센카쿠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국제사회는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센카쿠는 오키나와의 일부로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때마다도 중국 공산당도 전혀 이견을 달지 않았다. 그런데 1968년 센카쿠에 이라크의 석유 매장량에 필적하는 엄청난 해저 유전의 가능성이 보고되자 대만은 1970년, 중국은 1971년부터 갑자기 센카쿠의 영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은 틈만 나면 어선이나 어선을 가장한 무장선박으로 센카쿠를 침입했고 노골적으로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는 최근에는 더 위협적인 방법으로 센카쿠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제적인 환경이 중국에 그다지 유리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는지 물리적인 위협과 침범은 계속하면서도 동시에 해외 광고, 학술 발표, 출판, 중국 유명인을 활용한 홍보, 중국 정부의 홍보, 외국 인사들에 대한 로비와 매수, 외국 화교들을 이용한 현지 어용단체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사회에 센카쿠가 일본의 완전한 영토가 아니라 일본과 중국 간의 논란이 있는 분쟁 지역인 것처럼 인식시키려는 공작을 활발히 시도하고 있다. 이상으로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세 지역의 영토 문제 발생 과정과 이유였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러시아는 1945년부터 1950년대 일본이 패전국으로서 자기 주장을 못하던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와 북방 영토를 강탈했고 중국은 쓸모없는 섬이라고 생각할 때는 신경도 쓰지 않다가 해양 유전의 가능성이 제기되자 그때서야 일본의 고유 영토인 센카쿠를 중국 땅이라고 억지를 부린다며 한국, 러시아, 중국 3국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토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영토 문제를 교과서에 투영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제1차 아베 신조 내각 때부터였습니다. 아베는 집권하자마자 기본교육법을 거센 반대에도 무릅쓰고 애국심과 집단의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했습니다. 애국심과 집단의식. 일본의 극우들이 가장 자랑스럽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시기가 뒤틀린 애국심과 광적인 집단의식에 휩싸여 있던 일본 제국 시기입니다. 일본 극우들은 국가가 채 피워보지도 못한 10대, 20대의 청년들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자살 폭탄 공격에 강제로 내몰았던 것을 숭고하고 위대한 행위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숭고하고 위대하다면서 정작 본인들과 본인들의 자식들은 쏙 빼고 나머지 일본의 보통 젊은이들에게 과거를 배우라면서 전쟁터로 몰아내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반대를 무릅쓰고 교육기본법을 바꾼 지 15년이 지난 2021년에 드디어 2022년부터는 지리, 역사 등 모든 교과서에 다케시마, 북방영토, 센카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반드시 수록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일본 극우들은 아직까지 교과서의 영토 문제에 대한 부분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패전국으로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의견과 입장을 배려해서 영토 문제 등을 제대로 주장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많이 발전했고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며 만족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일본이 한국, 중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의견과 입장을 배려했답니다. 배려한 게 이 정도군요. 이 사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베 세력은 자신들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타겟은 바로 다음 세대인 학생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교과서 중에는 자국의 영토권 주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상대국의 주장도 함께 설명해서 최대한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한 교과서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한국은 일본의 고유 영토를 강탈한 침략국으로 이견 없이 일본의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되게 됐습니다. 이제 일본의 다음 세대들은 잘못된 인식을 공유한 채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도 한일 관계가 비정상적인 의식 구조를 가진 일본의 일부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한 세대 전체 또는 국민의 대다수가 왜곡되고 편향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한국과 일본 간의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할까요? 일본 학교에서는 독도와 쿠릴열도 4개 섬은 한국과 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만 센카쿠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도와 쿠릴열도 4개 섬은 해결할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과 러시아는 일본의 어떠한 요구나 협상 제의도 반드시 그리고 즉시 응해야 하지만 센카쿠는 해결할 문제가 없으니까 일본은 중국의 어떠한 요구나 협상 제의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실효 지배는 불법이고 부당하지만 자기들의 실효 지배는 합법이고 정당하다는 거죠. 외교라는 것이 자국 위주의 판단과 이익에 기본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나 뻔뻔한 이중잣대고 그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 사람의 의식구조는 한번 굳어져 버리면 정말 변하기 어렵다는 거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베 일당은 정말 일본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죽을 죄를 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얼마간 살다가 죽으면 되지만 아베 일당이 만들어 놓은 배타적이고 왜곡되고 위험한 패러다임은 최소한 100년은 갈 거고 일본 국민들을 두고두고 괴롭힐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한다면 자기들은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한국은 사실인데도 일제의 만행을 가르치면 반일 교육을 한다면서 거품을 물고 비난합니다. 일본 극우들이야 원래 뇌가 반밖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부 한국인 중에 반일 종족주의 같은 책을 바이블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이 마치 되게 양심적이고 의식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일본 극우와 똑같은 말을 떠드는 걸 보면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가 생각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과 협력하기 위해서 나치의 만행을 가르치는 걸 멈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 그리고 식민지시기 때문에 서양 문명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고맙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제 영상 중에 반일 교육에 세뇌된 한국인인 내가 친일이 된 이유라는 영상에서 김학이라는 한국인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을 하는지 꼭 보시기 추천합니다. 댓글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거도 논리도 없이 비난과 욕설만 내뱉는 댓글은 삭제한다는 방침이라서 견본 몇 개만 남기고 수십 개의 댓글을 지웠지만 댓글을 보면서 대화가 절대 불가능한 일본인도 참 많고 도대체 한국인이 맞나 싶은 한국인도 많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반중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일본과 연대해서 반중하기 위해서 일제의 과거사 교육을 그만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한국인들이 있는데 분명히 말해서 반중과 일본의 과거사 교육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앞으로 중국과 연대할 일이 생기면 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고대사를 왜곡한 것도 입을 다물어야 할 겁니다. 이런 생각 없는 한국인들의 말은 국제사회에 한국은 이익에 따라서 원칙도 없이 줏대 없이 움직이는 가벼운 나라라는 인식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